안녕하세요. 이지용 선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문관 시리즈 중 제1편 관념편을 공부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 챕터 2를 보고 계십니다. 관념편은 말 그대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형이상학적 개념이죠. 문법이요. 이 문법을 잘 정립해서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어의 틀을 머릿속에 구축해 봅시다. 라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의로 풀고 있는 거고요. 다시요. 문장, 절, 구, 이를 완성하기 위해 단어를 배열하는 법칙, 이게 문법이고 그 문법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문법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그것도 아주 빠르고 아주 짧게, 그것이 관념편의 목표죠. 2-1에서 인간이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위 범주의 개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상위 범주가 바로 품사다. 여러분은 모든 단어를 볼 때마다 그 단어가 어느 품사에 속하는지를 매번 생각해야 그 다음 문법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걸 배우셨었죠. 그 상위 범주, 품사 그 자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익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단어가 어느 품사에 속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배웠어요. 2-2에서는요. 제대로 품사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간단한 저와의 용어 통일, 단어, 구, 절, 문장, 문단에 대한 개념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품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2-3, 3-1, 2, 3에 걸쳐서 품사의 큰 그림, 구체적인 8품사, 그리고 그 중에 주요 4품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오늘도 짧고 굵게 품사에 대한 개념 정립을 시도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품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의 상위 범주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품사니까 4자로 끝나고요. 이 상위 범주가 총 8개 있어서 8품사라고 부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세상 모든 단어들은 반드시 8개의 품사 중 하나에 속해야만 합니다. 그 범주를 넘어서는 품사는 없어요. 관사라는 품사는 없고요. 관계대명사라는 품사도 없습니다. 그럼 이것들이 진정으로 속한 품사는 무엇인가? 그걸 알아가는 과정도 재밌을 겁니다. 여튼 지금은 큰 그림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들은 8개 품사 중 하나에 속한다. 나중에 챕터 4-1에서 다시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은요, 단어뿐만 아니라 구나 절도 반드시 8개의 품사 중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그 경지까지 가면 벌써 개념이 많이 잡힌 거죠. 잘하는 겁니다. 이번 장은 8품사에 대한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는 것, 이게 주안점입니다. 8가지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외울 때 서로 묶어서 또다시 그들만의 범주를 만들어 보면 좀 더 개념 정립이 잘 돼요. 그리고 잘 외워집니다. 그렇게 설명할게요. 자, 명사랑 대명사는요, 무언가 하는 행위가 같습니다. 역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역할이라는 단어는 문법상의 정식으로 존재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되고요. 애매하지만 좀 더 와닿는 표현, 명사와 대명사는 서로 친구. 이렇게 할게요. 명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대명사가 합니다. 그리고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위치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역할이란 말 쓰지 않고요. 이렇게 명사, 대명사는 서로 친구. 이 정도만 각인시켜 놓죠. 다시 8개 외우시고요. 속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 색깔도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무문관 시리즈를 총 4권을 끝내게 되는데 대단히 긴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하는 내내 지금 보시는 색깔들이 일관되게 나옵니다. 명사와 대명사는 노란색이 상징이고요. 형용사는 초록색입니다. 부사는 파란색이고요. 동사는 보라색이고요. 제가 한국에서 운영한 학원이 총 수학학원까지 해서 4개입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니는 학원들인데 그 모든 교재, 제가 쓴 자체 교재가 약 150권가량 돼요. 토플서, 토익, 탭스, 수능,
중등, 고등, 내신 교재 뭐 굉장히 다채로운데 모든 자체 교재 뭐 듣기건 쓰기건 읽기건 간에 이 색깔을 고수합니다. 이게 인식하기가 좋아요. 앞으로 모든 강연에서 이 색깔이 꾸준히 일관되게 나옵니다. 읽어보고 계시죠? 계속해서? 직관적으로 머리에 배치까지도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로 갈까요? 바로?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부사. 명사, 대명사는 서로 친구였죠. 형용사, 부사는 꾸며주는 겁니다. 과연 꾸민다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거는 천천히 알게 됩니다. 보충과 수식과 꾸미는 게 다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지금은 계략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꾸며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꾸미는 거예요. 동사,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 좀 어이가 없으실 테지만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이게 모든 것의 시발점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동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가장 중요하고 어떤 특성이 있길래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게 공부를 해 나간 이후의 모습인 거죠. 지금 제가 이 특성을 단편적으로 설명해 봐야 그건 깨달음에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하고 넘어가세요.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다시 팔품사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각각의 특성을 떠올리고 계시죠? 전치사, 접속사 이어주는 겁니다. 이 둘도 나중 되면 조금 깊게 배우게 되는데요. 지금 이번 장에서는 단순히 이 개념, 전치사와 접속사는 이어준다. 이것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앞장에서 우리 구화절 배웠죠? 그 단어가 2개 이상 있고 뭐 동사도 있고 이런 게 구, 절, 문장들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구나 절 이 단위가 되면 좀 길어지는 거잖아요. 전치사, 접속사가 그렇게 무언가를 길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좀 복잡한 구나 절에는 어김없이 전치사, 접속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바꿔 얘기해 볼까요? 짧은 문장은 쉬워요. 짧은 문장을 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건 관용어구,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수거 같은 거죠. 아니면 모르는 단어가 있을 뿐인 거죠. 그런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짧은 문장들은 쉽잖아요. 길고 복잡한 문장들이 어렵지. 길고 복잡한 문장, 뭐 정확하게는 그걸 중문, 복문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복잡한 문장들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어렵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맨날 단순한 구조의 문장만 읽고 쓸 수도 없죠. 일단 웬만큼 나이가 든 사람이라면 단문을 잘 안 씁니다. 나는 간다, 어디를, 학교를 왜 가야 하니까, 또가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매일같이 지루하지만 그래도 가야만 하니까 학교를 가곤 하지. 이거 벌써 절이 몇 개예요. 뭐 앞서서 얘기했어요. 동사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 절이라고요. 앞선 개념은 아주 짧겠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절이 한 문장 안에 여러 개 들어가고 뭔가 길어진다면요. 반드시 전치사나 접속사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바꿔 얘기할게요. 다시. 전치사나 접속사의 활용을 완벽하게 익히면 긴 문장을 분석할 수 있죠. 분석할 수 있으면, 제대로 분석이 됐다면 쓸 수 있습니다. 그걸 거창하게 영작이라고 하죠. 직역과 영작은 서로 맞닿아 있는 동일한 겁니다. 접근 방식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 모든 복잡한 곳으로 넘어가는 중간엔 반드시 정복해야 될 전치사와 접속사가 있죠. 그래서 빨갛습니다. 빨갛게 표시했죠. 전치사와 접속사는 이어주는 것. 그 긴 여정은 이제 앞으로 천천히 하면 돼요, 저랑. 지금은 이어주는 것. 이렇게만. 명사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사물의 이름을 듣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명사를 누가 모릅니까? 더 깊게요? 고유명사, 추상명사 이런 거요. 명사의 종류, 그거는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안다 할지라도 실제 문장을 통해서 알아야지 머릿속에 기억한다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엔 명사, 대명사를 딱 보는 순간 서로 친구, 형용사, 부사를 보는 순간 머리에 바로 떠오르는 것이 꾸며주는 거,
동사를 보는 순간 제일 중요한 거. 전치사 접속사를 보는 순간 되게 빨개. 뭔가 되게 중요한가 봐. 이어주는 거. 생각해볼까? 우리는 구도 배웠고 절도 배웠어. 얘들이 나왔으면 구절 문장 단위가 되겠네. 얘가 나오면 길어지겠네. 긴 문장엔 얘들이 있겠네. 형용사 부사는 누굴 꾸미는 거. 말을 다채롭게 무의건조하지 않게 내용 전달만 하는 게 아닌 말의 추임새, 뭔가 맛을 살려주는 거. 그럼 뭔가 미사여구가 붙어야 되고, 그럼 꾸미는 말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 형용사 부사가 많을수록 말은 다채롭고 수려해지고 글쓴이의 감정 전달도 잘 되고, 그러나 필연적으로 길어질 수밖에 없겠네. 동사 잘 모르겠지만 중요하다 하니 그냥 중요한가 보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된다고요. 뒤쪽에 가면요, 거의 모든 문법을 동사로 풀어요. 영어 문장의 구조는 동사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동사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됐다라는 건 영어를 다 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제일 먼저 동사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1단계 끝난 거고요. 영어 구조에 대해서 좀 환해진 느낌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확장, 뭔가 좀 길게 쓰고 읽는 걸 마스터하려면 전치사 접속사를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레벨이 달라질 때마다 정복하게 되는 품사가 다릅니다. 동사 중요한 거요. 감탄사 남았는데요. 이거 안 중요합니다. 저도 이 감탄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걸 도대체 왜 배워야 되는지도 몰랐고요. 대학원 과정 들어가게 되니까 굳이 이걸 품사로 나누어서 따로 정립시켜 놓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당연히 일반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명사와 대명사는 서로 친구, 형용사와 부사는 꾸며주는 거, 동사는 가장 중요한 거, 색깔, 계속 색깔 각인하셔야 돼요. 전치사, 접속사는 이어주는 거. 제가 계속 반복하죠.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오늘까지 총 3강이죠. 지금까지 했던 용어는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게 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문법에 자신 없게 된 근본적 이유, 여러분 개개인의 성향차, 능력차도 있을 수 있겠으나 좀 더 근본적인 교육 패턴, 우리나라의 교육 풍조, 그리고 문법과 관련된 사교육 시장, 이거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개개인만의 잘못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문법이 정립되지 않은 게요. 한번 천천히 풀어보죠. 앞에 제가 관사 얘기했었잖아요. 앞쪽에서. 이 관사가 어떤 품사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거나 그걸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 드문 거. 이 방송을 보시는 학생 여러분이나 아니면 성인 여러분들도 이게 뚜렷하게 설명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관사는 그냥 한 예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나라 중고등부 영문법이 사실은 일관된 논리로 좀 자세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중등부에서 가르치는 문법 내용과 고등부에서 설명하는 문법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문법이 부족하거나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 충분치 않을 경우에 일단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도 중등교과서, 고등부 교과서의 문법 설명이 약간 다른데, 하물며 그럴진데 학생들이 이게 부족하면 당연히 학원을 찾거나 서점에서 시중 문법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더 다르죠. 학원은 선생님들의 역량이나 스타일에 따라 또 가르치는 게 다를 수밖에 없고, 문법서는 정말 다르죠. 이건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출판사의 가치관에 따라 내용이 다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알고 있는 문법이 또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영문법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전공자들도 어떤 학부, 어느 학교에, 어느 학부에서 어떤 교수님 밑에서 배웠느냐에 따라 또 다르게 배우거든요. 미묘하게 이게 다 다릅니다, 진짜. 그러다 보니
좀 애매하고 미묘하지만 꼭 짚어줘야 되는 문법이 있어요. 그건 공개적 강의에서, 이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공개적 강의, 아니면 강의는 이제 휘발성이 있다고 그러죠. 말하고 나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오프 강의에서는. 그런데 이런 기록에 남는 공개적 강의, 아니면 교재에서 쓸 때는 그런 미묘한 부분을 건드리면 안 돼요. 아무래도 좀 피하게 되죠. 그게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강사들이나 아니면 뭐 수험생들에게. 그리고 그 미묘한 것들이 학계에서조차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건데, 이걸 또 안 건드릴 수는 없는 것들이 꽤 있거든요. 이게 되게 복잡하게 교과서는 중등부와 고등부가 약간 달라. 고등부는 독해 위주의 수업을 운영해요. 수능을 당장 대비해야 되니까요. 중등부는 아직 문법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나이다 라는 전제하에 문법 쪽을 많이 해요. 근데 고등부에서 다루는 건 독해에 도움이 되는 문법, 그걸 뭐 문제화시키는 걸 어법이라고 부르고, 중등부에서 순수한 문법 문제를 물어봐요. 객관식으로 물어보든 서술형으로 물어보든지 간에, 아니면 수행평가로 물어보든지 간에 이 방향성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안점이 되는 주요 영문법도 다른 거죠. 단원마다, 고등부와 중등부가. 학생들이 의지할 수 있는 두 번째 환경인 학원은 또 그 학원 강사가 어느 학부 출신이냐에 따라 또 미묘하게 달라요. 그리고 수험서, 문법 교재, 책은 또 되게 달라요. 하지만 공통적인 거,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온라인이나 출판되는 교재에서는 미묘하고 애매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오프라인 강의에서 일부 학원 선생님들이 하는 설명이 그런 부분을 건드릴 수 있을 텐데,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 앞에서는. 뭐 문법 내용상 이런 거 있는데 난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쭉 보니까 탭셋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토익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야, 이거 몰라도 돼. 너네 지금 내신만 신경 쓰면 되잖아. 또는 성인들 대상으로 할 때도, 이거 토익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방식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만든 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러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통찰력도 있고, 강사가 학벌도 좋고, 뭐 스펙이란 거 있잖아요. 그리고 경력도 있어. 경력도 한 20년 넘어요. 그럼 소위 말하는 그 대강사, 아니면 뭐 스타 강사 계열에 오른 강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여건, 뭐 금전적인 것도 있겠지만 주로 거리상의 여건이죠. 나이도 있고요. 나이도 성인 영어와 고등부 입시 영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강사가 다르니까, 이런 여건이 허락해 주는 환경에 사는 아이가 또는 학생이 아니면 청년이 아무래도 더 미묘하지만 중요한 문법들에 대한 정리가 돼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또 당장 성인 영어 학원은 종로에 많이 모여 있고요. 뭐 학생들 다니는 학원들 아무래도 대치동에 많이 있고요. 뭐 부산이면 해운대 있고, 뭐 이렇게 특정 지역에 몰려 있죠. 그러다 보니 이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알고 있는, 또는 청소년들 아니면 청년들이 알고 있는 문법 내용이 이게 달라요. 근데 그 다른 게 어쩔 수 없이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수업을 잘하는 사람의 수업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정리가 잘 돼 있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이거 모두가 다 쉬쉬하는 거지만 20대, 30대, 40대, 50대, 저는 두루, 이제 제 제자가 이제 30 초반이니까 학부형들이 이제 40 초중반 됐겠죠. 그런 양반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제자건 이제 친구건 이제 친해진 학부형들이건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쉬쉬하는 얘기죠.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내가 어릴 때 공부했었는데
내가 재수하느라 아니면 대학 때문에 서울 와서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다르다. 이게 차이가 너무 나더라. 내가 배웠던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아예 다르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그냥 지나간 중고등학교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그 지역에서 공부했던 그 시간이 좀 아깝더라. 사실은 저는 거의 모든, 제가 만나본 거의 모든 40대 후반과 50대 초중반의 서울에서 사는 지방 출신 연배의 장년층들에게 이 말을 들었습니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나쁜 거죠. 나쁜 거죠.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 환경에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그게 그의 잘못도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건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시간을 두고서라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인데, 제가 대단한 내용을 알고 있고 그렇게 유명한 강사는 아닙니다만,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문법 지식으로 그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약간은 일조하고 싶어서 제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남기고 있는 겁니다. 제 강의는 정통성 있는 강의가 아닙니다. 제 마음대로 취사 선택한 문법도 굉장히 많고요. 제 나름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새롭게 정리를 했어요. 그 정리하는 과정은, 그리고 정리하게 됐던 그 요소들은 이제 강의를 거듭하면서 수시로 알려드리게 될 텐데, 그게 비록 생소할지언정 어떤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내용과 상충될 수도 있어요. 정통성은 없을 수 있으나 논리의 정합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수능을 가르쳤고 내신을 가르쳤지만 저한테 고3 때까지 배우고 난 친구는 토익 봐서 880 밑으로 나온 친구는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수능 끝나고 봐봤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 제가 회계사, 세무사 공부한다고 거의 영어를 들춰보지도 않고 군대 갔다 와서 봐봤는데 900을 넘겼어요. 시간 지나고 나니 선생님께 배웠던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배울 때는 저도 몰랐어요. 이 말 해마다 30살 초반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믿어보시죠. 몇 번 수업 안 했지만 제가 대단한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짧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예요, 진짜. 그때 그것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 논리로 무문관 시리즈의 끝까지 한번 가보시죠. 어쨌든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애매한 미묘한 문법들을 그냥 다 건드는 수업입니다. 저는 어차피 반평생을 강사로 지냈고 이제 그걸 정리하는 마당에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야, 그걸 문법이라고 가르치냐? 욕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 문법은 통합니다. 그러니 저는 가감 없이 다 찍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